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술적 반등을 좀 마무리하는 정점을 지나는 그런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9월 지나서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비중을 줄이자. 2050선까지 열어놓고 있어요. 2100이 깨질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채권, 달러,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면 2,500을 넘어서도 이제 증시가 네. 이제 하락 반등을 좀 했잖아요. 사실 그쵸. 2,500 딱 넘어갈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네. 뭐 크게 오르진 않지만 조금씩 가나보다 네, 그렇죠. 싶었는데 여지없이 또 2,500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오늘 이제 아마 PPT 준비하신 내용일 텐데. 네. 일단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2,300을 흔들어 놓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부터도 계속적으로 기술적 반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마 가겠냐, 여기서 2100 바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또 아이러니하게 자료도 그 비슷한 얘기를 써가지고 그랬는데 반등이 나왔고 또 이제 2500 넘으니까 여기서 바로 2600, 2700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또 2500이 깨지고 2450까지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면 반등이 끝난 건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왜 시장이 갑자기 꺾였냐라는 분들에 있어서는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2300에서 2500선, 2550 근처까지 잘 올라왔죠. 크게 조정 없이. 그 기저에는 물가는 정점을 통과했다.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일 거야. 경기는 아직까지는 심차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일격을 가한 게 첫 번째가 FOMC 의사록이었어요. 근데 FOMC 의사록 내용을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고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고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었는데 시장이 그동안에 통화 정책은 좀 진정될 거야, 완화적으로 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좀 매파적인 해석에 좀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이제 반대쪽 생각했는데 약간은 나온 건 이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격이 가해졌던 게 독일 PPI라고 해서 독일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너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왜냐면은 5.3 전월 대비가. 전월 대비가 5.3. 얼만큼 높은 거죠? 예상치는 0.6. 예상치가 0.6인데 실제치가 5.3.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로 보면 37.2. 그러니까 둔화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 물가가 안정될 거야. 통화정책 완화적으로 갈 거야. 경기는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던 게 지난주 후반에 다 무너져 버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도 급반등을 했고 독일 국채도 굉장히 빠른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도를 했던 부분들에 좀 일정 부분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은 유로화는 1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달러와의 1대1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는 109 근처까지 갔고 지난 주말 종가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들 1, 2%씩 더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달러 인덱스는 2% 넘게 오르고 그만큼 달러가 더 강세됐다.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특히 유럽 쪽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게 전이되면서 물가 분할이 더 커질 거다. 그로 인해서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고 유럽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니까 유로화는 하락하고 달러화는 강세로 가고 채권금리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에 있어서 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좀 다소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1340원 넘죠. 1340원.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340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까? 당분간은 1300원에서 1350원 박스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데 외국인 왜 사니? 어제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외국인이 샀거든요. 원달러율이 1340원 넘었다고 하는데, 자, 이거 여기서는 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보다 원화가 강한가 약한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해서 원달러 환율이 끌려가는 흐름인지
한국 변수 때문에 달러가 움직이는 것보다 원달러율이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지, 지금은 지금 보셨던 그림처럼 유로화 급락, 달러화 급등, 그로 인해서 원달러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2.4% 올랐는데 유로화가 여기서 보신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2.4%가 올랐는데 원달러율은 마이너스 1.8%거든요. 덜 움직였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더 팔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정점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전 당분간은 1,300원에서 1,350원 박스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5포인트에서 한 109포인트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갔다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1,400원 간다?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는다?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은 이제 좀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지금 달러 만약에 가지신 분들이 어쨌든 1,340원이면 굉장히 지금 높은 거잖아요. 이때 원화로 좀 바꿔도 되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로 예를 들면 그 달러를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지신 분도 있으니까 그걸 좀 팔면 이제 한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냥 가만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 인덱스, 달러화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갖고 계셔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달러로 된 뭐 채권이라든지 뭐 그냥 달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갖고 계시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110을 올해 연말에는 좀 넘을 것 같아요. 112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원달러율도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1,350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화로 된 미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두 개가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들고 가자. 그리고 달러화 자산으로서 위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정리해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미국 주식은 왜 좀 정리하지 않은? 미국 주식도 지금 반등이 좀 많이 나오긴 해서, 그래서 좀 정리하고 나와야지 다음에 또 좀 더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전자산은 오케이, 위험자산은 좀 정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구글 유튜브 수익 들어오는데 그냥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안 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그럼 증시 반등이 마무리되고 뭔가 하락 반전이 되는 건지 좀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최대 관건은 이번 주말에 했을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시장은 많이 흔들렸어요. 채권도 흔들리고 달러도 흔들리고 유로화도 흔들리고 주식시장도 흔들렸는데, 진짜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커졌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뭐냐면 9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파란색이고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회색이에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해서 8월 23일까지 해가지고 이게 좀 역전되긴 했지만, 증시나 달러화가 움직인 것보다 9월 FMC에서 금리 인상이 많아질 거다, 강해질 거다라는 전망은, 걱정은 좀 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여전히 3.5에서 3.75 정도가 가장 높고 3.2에서 3.5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4%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은 굉장히 아직까지 낮아요. 그렇게 본다면 무슨 일이지? 긴축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왔다라고는 하는데, 물가도 높아져서 긴축에 대한 공포가 들어왔다는데 9월, 12월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년이에요, 내년. 2023년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컸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왔죠. 네, 조금씩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보면 7월 말에 보면은 금리 인상이 올해 말에 끝나고 22년 말에 끝나고 23년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3.3이었던 게 2.7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있었어요. 조금씩 낮아지는. 네. 근데 너무 과도했던 거죠. 지금 연준, 미국 주한회에서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3.4고요. 올해가. 내년이 3.8이에요. 그래서 올해 FMC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이 별로 안 흔들린 이유는, 여기 컨센서스를 본다 하더라도 3.5,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보다 높아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내년 금리 인상 점도표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3.8인데 7월 말 기준으로는 고점이 3.3, 지금 현재 고점도 3.66.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연준이 3.8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 라는 점도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년에는 그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못하고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세게 들어왔었던 거죠. 그러다가 고용 서프라이즈, 물가 레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FMC 의사록을 확인하면서 3.3이었던 높이가 3.66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게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도 3월부터 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6월, 5월, 6월로 좀 후퇴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그리고 핵심 변수는 올해 말까지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 거냐라는 것보다도 내년 금리 인하 여부가 좀 결정될 거라고. 한다면 언제부터 할 거냐,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너무나도 낮았던, 연준이 3.8을 얘기했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3.3을 기대했던 것보단 많이 연준의 점도표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바로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9월 FMC에서 이제 새로운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좀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들어오는 게 잭슨 홀 미팅이라는 거예요. 잭슨 홀 미팅이 뭐냐면,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에서 매년 8월 달에 잭슨 홀에서 개최하는 경제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서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 금융시장 이런 것들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는 변수거든요. 25일에서 27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26일 날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연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 아까 이번 주네요? 네, 이번 주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MC 의사록에 있어서도 매파적으로 해석할 부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은 매파적인 스탠스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 자, 걱정을 했던, 너무나도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정상화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주제가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 재평가.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물가 어떻게 잡을래요? 물가 얼마나 오를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재정정책과 경제 간의 제약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장이 나쁠까?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긴축이 너무 많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긴축을 너무 세게 하면은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균형 감각을 갖고 바라본다거나 그동안에 물가를 잡겠다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던 게, 이번에는 경제 정책과 통화 정책과 경제 흐름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코스피가 2,550까지 갔다가 완전히 부러지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좀 흘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코스피가 2,550까지 갔다가 2,450 밑으로 내려갔네, 큰일 났네 라고 하기보다는 잭슨 홀 미팅을 좀 확인하고 다음 스텝을 좀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 홀 미팅이 반전의 계기라는 건데, 네. 그럼 이번에는 어디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2,600선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네, 잭슨 홀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좀 세게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2,500을 넘어서 2,600 근처 또는 그 이상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반응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익 전망은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근데 아직까지 이 둘 간의 괴리율이 2,600선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버퍼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모멘텀하고 주가 변화율하고 괴리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5% 정도의 반등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2,600선, 2,650선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로가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아마 이 정도 2,450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잭슨 홀 미팅 끝나면서 이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600선 2,500선 후반대에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 남아있어요. 요거를 넘어서게 된다면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2,580 정도 수준에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예상치 못했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7월 FMC 의사록이 조금 시장에 교란 요인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독일 PPI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들어와서 그동안의 반등을 이끌었던 동력들이 좀 약해진 건 맞기 때문에 2650까지 무조건 간다라기보다는 2500을 넘어서 2550 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조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이나 달러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 늘려가신다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등의 여지는 좀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는 반등 탄력이나 폭을 조금 낮춰서 보고 2500선 중후반대를 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는 독일 이야기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CPI라는 걸 일반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그렇죠. 이제 아마 작년 말고 올해부터 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맞아요. 관심 가졌는데, 야, 이제는 독일 PPI까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가? 그렇긴 하죠. 왜냐면 지금 물가가 화두고 또 유럽이 변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에너지 대란이에요, 유럽이. 어느 정도냐면 많은 국가들에서 야간에 좀 이동을 좀 제한하자. 왜냐면은 신호등이랑 가로등을 꺼버려요. 전기를 아껴야 된다.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아껴서 비축을 해놔야지 우리가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가 부담을 좀 자극하고 있어서 저는 물가가 CPI가 더 급등을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교란 요인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기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로등과 그 신호등을 끌 정도로 한다면, 여기서 더 심각해진다면은 경기를 조금 톤다운 시키려고까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유럽 변수가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2650 보셨으니까 네. 이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건 관심 있게 보자는 게 여기서 뭐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짧게 한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룸은 열린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두 가지 카테고리가 비슷합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이에요. 똑같이. 근데 어떻게 그렸냐면 올해 초에서 업종별 지수의 수익률하고 22년, 23년 영업이익 전망 변화랑 비교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익 전망의 흐름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진 업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두 개로 나눴냐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업종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가전,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소프트웨어, 증권, 이 업종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실적보다 싸 보이는 업종들이고요. 요 밑에 있는 에너지, 상사 전문적 운송, 이 업종들은 주가가 덜 빠지긴 했지만 이익 전망이 올라가거나 덜 빠져서 싸 보이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주식을 좀 최근 코스피 2300에서 2500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2300에서 400을 회복하는 과정에선 요 위에 있는 업종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반등을 하면서 2400선 회복을 이끌었고요. 자, 2400에서 2500을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실적이 좋으면서 그래도 주가가 괜찮았던 이 밑에 있는 업종들이 반등을 주도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적 시즌도 끝났고, 달러나 채권금리나 급반등을 했다가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저는 위에 있는 업종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IT 하드웨어, 반도체, IT 가전,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류, 인터넷, 증권 정도가 반등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7월 이후 반등 과정에서 좀 소외됐 것처럼 나타나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 높은 업종을 보면은 IT 하드웨어, 반도체, 의류, 소프트웨어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업종 내에서는 자동차가 최근 IRA라고 해서 그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 나오면서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가격 메리트가 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리고 의류, 인터넷, 자동차 정도가 마지막 반등을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반등이 전에 2650이 기술주 반등이 마지막이라고 좀 얘기하셨죠? 네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2650이 될지 2580이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잭슨홀 미팅을 계기로 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가 좀 빠져나올
전체적으로 좀 주식이 많이 비중을 줄여야 될, 현금을 확보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 마지막 보시는 거죠?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2300에서 2500을 반등하는 데 있어서 뭐 바뀐 게 있나요? 물가가 살짝 꺾였다라는 거 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대로고, 중국 경기 계속 안 좋고, 미국 경기도 계속 안 좋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반등을 하긴 했지만 다른 실물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다운되고 있고, 경제 성장 전망도 계속 하향 조정 중이고, 바뀐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졌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 이후 6월 달까지는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순환고리가 있었어요. 물가, 통화정책, 경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된 것도 다 물가와 통화정책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경기는 안 좋아질 거야. 또 지나고 물가로 하면서 거봐, 물가 또 높아졌어. 통화정책도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경기는 안 좋아지겠지. 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악재들이 새로운 건 없었지만 확대 재생산되면서 코스피를 2300 밑으로까지 밀어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6월 CPI를 확인하면서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경기가 들어왔죠. 근데 왜냐면 그때만 보더라도 2분기 GDP 성장 전망이 마이너스 1.6이다, 마이너스 1.8이다 막 그랬거든요. 2개분기 연속이면은 경기 침체다 막 그랬는데, 2분기 GDP 성장을 발표하기 전으로 해서 백악관, 파월, 옐런 재무장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아직은 경기 침체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1분기 때는 수출 때문에, 2분기 때는 재고 때문에 마이너스지 소비는 플러스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아직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요 악순환의 고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면서 약해졌던 거죠. 그러다 7월 CPI 8월 10일 날 거봐 꺾였잖아 라고 하면서, 거봐 이제 물가는 진정될 거야, 통화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하겠지,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독일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요 순환고리가 좀 약해지긴 했는데, 제가 예상하는 것은 8월 CPI 9월 13일 날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 FMC 9월 21일 날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분기 프리어닝 시즌, 이제 7, 8, 9월 지나온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3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익 전망들을 좀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래도 저래도 시장은 경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재재 가격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물가 안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긴축을 더 하는 거 아니야? 경기 나빠지겠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봐봐, 경기 침체 시그널이야. 수요가 약해지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긴축 큰일 났네. 더뎌진다. 뭐야,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아지길래 금리 인상을 더 못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에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 매파적으로 할 거야,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작동이 되는 가운데, 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경기 불안,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도 경기 불안. 약간 답정너 같았네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1월부터 6월까지 보면은 달러 강세, 채권금리 급등, 그리고 주식시장 약세였잖아요. 그걸 보면은 안전자산, 위험자산에 대한 것보다는 긴축에 대한 부담이 더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요 파란색 선순환고리와 빨간색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면, 달러 강세, 채권금리는 하락. 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경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은 채권금리는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하락. 그러면 전형적인 안전자산 강세, 위험자산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월 초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여기 보여드렸던 9월 13일에 있을 8월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새로운 상승이라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좀 마무리하는, 정점을 지나는 그런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9월 지나서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좀 비중을 줄이자,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9월부터 마주할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말인데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요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원래 시장을 올해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3월, 4월 달만 해도.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장기화되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시적인 소나기로 생각했던 게 지금은 거의 짙은 안개가 돼버리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개가 짙어졌는데 긴축이라는 흐름에 있어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잘 안 보이면 더디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크로 쪽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등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흐름들은 글로벌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그림으로 인해서 좀 레벨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국면으로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럼 왜 지금 반등이 나왔냐? 뭐 때문에 반등이 나왔냐? 이렇게 다시 빠질 거면 왜 반등이 나왔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많이 빠져서 반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국면을 통해서 조금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장 큰 화두가 물가, 긴축, 금리 인상, QT 막 이런 이슈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지금 침체로 간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경기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데 긴축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걸 보통 역금융 장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가 나타나냐면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요. 코스피만 본다 하더라도 14배를 넘나들던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지표가 9배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때는 금리가 오르고 실적이 상향 조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다운시키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맞는 게 역실적 장세라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채권금리도 하락하고 이익 전망도 하락하고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익 전망이 떨어지면서 막 지수 레벨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왜 반등이 나올까? 이때 말씀드렸죠. 역금융 장세는 밸류에이션이 뚜두두둑 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쫙 떨어지고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심리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채권금리가 꺾였어요.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3.4까지 갔다가 2.6까지 떨어졌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3.7 갔다가 3.0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잠깐만 급등을 하던 채권금리가 꺾이니까 잠깐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잠깐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지금 우리가 봤던 밸류에이션 2300이 한 8.5배 정도 되거든요. 2300 8.5배가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졌지만 이익 전망이 10% 떨어지게 되면 이게 9배를 훨씬 넘어요. 15% 빠지면 이게 10배가 돼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됨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다고 생각했던 레벨이 더 이상 싼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내년을 지나면서 뭐 금융장세 2024년을 가면서 실적장세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단기 반등 정도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9월 이후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될 장세 흐름들은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괜찮았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시장 레벨을 좀 끌어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에 4가지 키워드가 팀장님 물가, 긴축, 금리, QT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물가는 좀 지난달에 꺾였잖아요. 네. 물가는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을 조금 덜 할 것 같은데 뭐 물가 문제가 좀 있을까요?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물가는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왜? 근데 뭔가 뒤에 뭐 하지만 할 것 같은 얘기. 하지만 그러나 결론도 말씀을 드리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슬로해지고 있는데 몇 프로죠? 물가가? 8.5였나요? 낮은가요? 아니 높죠. 9.3에서 8.5가 됐나? 9.1에서 8.5로 떨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은 내년을 지나면서 물가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요? 그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올해 연말까지. 피크는 쳤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단 이제부터 레벨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 방향성은 좀 둔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전 내년 1분기를 가면 생각보다 물가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7월 CPI의 기여도예요. 8.5를 기록했는데 얼마나 항목별로 음식료, 주택, 중고차, 의료 뭐 얼마나 기여를 했나를 봤더니 가장 큰 게 여전히 주택이고요. 그 다음이 유가, 가솔린, 그 다음이 음식료예요. 요 세 개만 합쳐서 본다 하더라도 합쳐서 보면 6.8이거든요. 8.5에서 6.8이라고 하면은 얘네만 0으로 간다 하더라도 2% 밑으로 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팩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유가는 최근 생각보다 유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년 1분기로 가면 마이너스로 갑니다. 80달러로 가면 마이너스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 10%, 20%까지 가기 때문에 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거의 약해지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2.1은 내년 1, 4분기 정도로 가게 된다면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겠죠. 그럼 8.5에서 2.1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6.4예요. 너무 높아요.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게 2% 물가잖아요. 3배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택 같은 경우도 다행히 7월 달에는 좀 멈췄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물가가 쫙 거의 수직 상승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약 2%, 얘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2% 물가를 잡아주고 있었던 게 쫙 올라서 7%를 넘어섰던 거예요. 그런데 7월 들어서 조금 5월 달엔 6.9, 7월 달에는 7.33, 한 달 만에 0.4%포인트 이상이 올랐는데 7월 달에는 0.03%포인트만 올랐어요. 거의 플랫하죠. 주택 경기랑 시차를 두고 본다면 저는 아마 8월, 9월 지나면서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좀 봐야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얘는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2가 확 줄어들진 않겠죠, 당장. 근데 저는 내년 1, 4분기 정도 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택 경기가 이렇게 거의 수직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디 맥의 주택 가격도 이제 꺾이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내년 1, 4분기 중에는 주택 가격 물가도 좀 레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음식료품 비중이 1.5까지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높아졌죠. 그래서.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면 CPI 음식료, CPI 식품 가격 보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해 1분기, 2분기 때 곡물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던 거예요. 자, 곡물 가격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 17%, 40%, 57%막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20%, 30% 올리진 못하잖아요. 이게 시차도 계속 누적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옥수수나 소맥이나 대두 같은 곡물 가격들이 현재 수준 가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3분기, 4분기 때는 플랫, 내년 1분기는 마이너스 10%대, 내년 2분기는 마이너스 20%대. 그렇게 된다면 이 물가, 음식료품 가격 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년 1분기 때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물가 레벨은 유가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질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 레벨이 2% 가는 그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게 아직까지 8월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는데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인플레이션 나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면 7월의 8.5, 8월은 8.33. 근데 코어 CPI는 또 올라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전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8월 CPI를 확인하면서 2개월 연속 둔화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 8%? 올해 3분기가 다 지나갔는데 8%? 네. 그럼 내년은 얼마나 될까? 요 파란색이 블룸버그에서 집계하는 미국 CPI 전망치인데요. 올해 3분기가 8.4, 올해 말 4분기가 7.3, 내년 1분기가 5.8, 네. 내년 2분기가 4. 그런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큰일 났네. 물가 레벨이 빨리 안 떨어지네. 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월 CPI를 확인하면서는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한 거고 물가 레벨에 대한 걱정들이 들어오면서 통화정책 속도나 강도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얼만큼 좀 약해지는지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도 팀장님도 뭐 물가는 피크를 치긴 쳤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치긴 쳤는데 문제는 레벨이다.
레벨이다. 8%대라는 점들이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레벨이 낮춰질까라는 문제를 가는데 올해 말까지는 올해 내년 1분기까지 6%를 좀 밑도는 정도라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할지 아니면 레벨이 너무 높아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 보면 아직까지 레벨이 너무 높은데? 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가와 연동된 게 결국 금리 인상일 텐데. 그쵸. 자, 9월 FOMC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스케줄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 요거는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도 하고 아까 요것도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 보실게요. 지금 올해 말까지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제시한 점도표라고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3.5, 3.4를 제시했는데 3.5 정도예요. 그럼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연준이 3.8을 내년 2023년에 3.8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3.66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점도표보다 낮은 전망치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연준의 점도표가 낮아지든 시장의 컨센이 높아지든 움직여야겠죠. 또는 연준의 점도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이게 올라가든. 이런 변수가 있는데 자 연준의 위원들이 최근 발언들을 한번 정리해서 볼게요. 그러면은 중도인 토마스 파킨이라는 분도 인플레이션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는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도 노동 공급에 대한 부분,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메리델리라 그래서 중도파인 사람들도 올해 연말까지 3% 좀 넘는 금리 예상,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상승 중이다. 에스더 조지라는 매파적인 연준 위원도 저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잘 고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까지 높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제임스 블러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분이 얘기한 대로 점도표가 계속 상향 조정됐거든요. 이분이 8월 19일 지난 주말에 연설한 내용들을 보면 9월 달에 75p 금리 인상하자. 연말까지 4%까지 가자. 인플레이션 통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연준 위원들을 발언들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해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6월 달에 제시된 점도표인데 요게 아까 보셨던 지금 시장의 예상치, 기대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특히 내년께 2023년께 낮아져야지 시장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낮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금 상향조정되거나 지금 3.8이라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시장이 많이 출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 레벨에 대한 고민 그리고 9월 FOMC를 지나면서는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를 특히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점도표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관건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기대치가 좀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닌가 반대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되돌리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2023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보였는데 그게 좀 한 해 정도 밀릴 수도 있는 한 해 정도라기보다는 내년 1분기를 지나야지 금리 인하 여부가 좀 가늠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물가 레벨과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 간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물가가 튀를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충되고 있어서 물가를 먼저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경기는 안 좋아지겠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자연스레 그러면 이제 사실 주가는 기업의 이제 실적에 그쵸. 비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3분기 실적 이제 9월부터 이제 걱정이 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2분기까지 사실 실적이 예상보다는 좋았다고 이제 제가 얘기 들었는데 3분기 좀 어떻게 보시고 변하는 것은 좀 무엇일까요? 듣기로는 3분기는 좀 안 좋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네, 많이 안 좋게 보이는데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GDP 성장률 전망인데 최근 전망치가 또 낮아졌어요. 더 낮아졌어요. 근데 보시면은 올해 이게 파란색이 선진국 GDP 성장률 전망이고요. 회색이 신흥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 자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쭉 떨어지죠. 신흥국도 지금 내년 1분기에 4%대로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전 궤도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을 보겠습니다. 이게 8월 12일 것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난주 것까지 업데이트 보면 이게 4분기에 0.1이에요. 전년 대비로. 많은 분들이 2분기도 마이너스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2분기 마이너스인 것은 전 분기 대비를 연율해서 마이너스였지 전년 대비로 보면 2분기도 플러스 1.6 3분기도 좀 플랫하거나 좀 둔화될 건데 아마 이게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4분기는 0.2 내년 1분기는 0.8 삐끗하면 역성장 이런 것들이 둔화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좀 완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좀 완화된 건 맞지만 여기 옐런 재무장관의 이 발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성장 둔화세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침체는 현재 관측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시그널은 없어. 여기서 문제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아직까지. 둔화되는 게 계속되게 된다면 언젠가는 침체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아마 3분기, 4분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을 본다면 실적 지금 많이 하향 조정됐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눈높이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파란색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보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을 때는 경제가 좋을 때예요. 낮을 때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질 때. 그래서 경기 사이클하고 이게 되게 비슷하거든요.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률이 9.6, 4분기 영업이익률이 8.2입니다. 9.6. 2분기보다 좀 낮아지긴 하지만 이 정도 레벨로 가려면 경기가 좋아야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분기 GDP 성장률도 한국도 괜찮았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9.6이라는 높은 레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4분기는 8.2예요. 8.2는 과거 2020년 4분기에도 7%밖에 안 됐고요. 작년 4분기에도 8% 못 넘었어요. 8% 넘어선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4분기 때 8% 넘어선 적은 2017년 4분기. 경기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근데 그보다 높은 수준을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가 아직까지 높다. 그래도 1분기, 2분기 때처럼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환율 효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높아 보이는 효과들이 있었죠. 에너지, 운송, 이런 업종들, 시클리컬 업종들. 근데 지금 1,300원 넘어서고 있지만 1,300원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환율 모멘텀이 더 강해지긴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을 예상보다 좋게 만들어줬던 면수들이 좀 약해지거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분기 때는 경기 둔화, 수출 둔화, 여기에다가 1, 2분기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줬던 환율 효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효과들이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폐 환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왜? 물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가격으로 나타내는 변화들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라는 게 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면 보다가 물가가 높았던 데 따라서 가격이 높게 평가되었던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이미 많이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조만간 이제 아이폰 14가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판매 기대감들도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월간 전월 대비 변화를 3개월 전 대비 변화를 보면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IT 가전, IT 하드웨어 얘네들이 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건설, 미디어 교육, 내수주들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제대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이한 점은 화학과 철강 같이 그동안에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을 좀 좋게 만들었던 업종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재 자격들이 꺾이면서 그런 와중에 최근까지 실적을 끌어가는 듯 보이는 업종들도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가 컸지 운송 같은 경우는 운임료가 막 떨어지고 있고요. 에너지는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유럽 경기가 불안해지면 전기차 판매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좋다고 했던 업종들도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점이 3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그동안에 하향 조정되었던 업종들도 좀 더 레벨이 떨어지고 그동안 실적을 이렇게 뒷받침해줬던 업종들도 좀 뒷받침해줬던 힘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의 레벨이 낮아지면서 시장에는 좀 불안 요인, 좀 하락의 힘에 좀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흐름 나온다면 채권 금리는 더 오르고 달러는 또 더 강세 보이나요? 원래 안 좋을 때 달러가 좀 빛을 발하죠. 그렇죠. 안 좋을 때 달러가 빛을 발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 채권 금리는 9월 FOMC 전후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완만하게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FOMC를 전후로 8월 CPI를 전후로 증시가 반등을 한다거나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때가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죠. 요 파란색의 악순환 고리가 돌아가는 가운데 빨간색 경기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물가가 올라도 내려도 경기 불안,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도 매파적으로 가도 경기 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9월 중순을 지나면서는 채권금리가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점으로 채권금리 하락을 하고 달러는 등락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금 우상해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증시도 반등은 있겠지만 그때부터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식 비중 축소, 달러 비중 확대, 채권 비중 확대의 전환점이 9월 초중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중반, 9월에 이제 하락 반전한다면 어디까지?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제가 자료를 쓴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지금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옆에서 봤는데, 약간 놀라겠는데요. 이거요? 2050선까지는 열어놓고 있어. 2100이 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9월 달에 꺾이기 시작해서. 9월 달. 네. 지금 아직 8월이구나. 시간 좀 남았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꺾이는 건지, 좀 올라갔다 꺾이는 건지. 만약에 지금부터 꺾이는 거라면, 빨리 구명조끼 입든, 뭐, 빵꾸난 보트라도 띄워가지고 탈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좀 반등의 여지가 있다면, 좀 좋은 구명조끼, 그리고 좀 탄탄한 구명보트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왜 여기까지 떨어지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12개월 선행 PR의 3년 평균이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로 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밑으로 갈 확률은 약 2.5%, 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드물게 거의 발생 확률이 희박한 거라서 요 밑에 있는 점선이 이게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거든요. 3년 평균은. 보시면은 금융위기 때 언더슈팅이 있긴 했지만 곧바로 회복을 하면서 추세 반전이 나왔고요.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있었을 때 바닥. 2012년, 13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저점. 2016년을 지나면서 추세 반전의 시작점. 2018년, 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었을 때 지지선.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저점.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가 2300 밑으로 내려가고 2300에서 등락을 보일 때도 언더슈팅이다,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너무 싼 구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수가 하락한다고 해서 PER이라는 레벨이 뭐 8.5, 8, 7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밸류에이션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적.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요 그림이 ISM 제조업 지수랑 한국 12개월 선행 이익 전망이랑 같이 그려드린 건데 거의 똑같이 흘러가죠.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근데 여기 빠졌는데 얘는 덜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환율 효과.
이게 약해지게 된다면 얘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솔직히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퀀타는 친구랑 봤더니 요때 저점도 48포인트, 이때 저점도 47.6포인트, 이때 저점, 코로나19 직전의 저점도 48포인트 정도거든요. 48포인트 정도까지 ISM 지수가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이익 전망은 얼마나 떨어질까를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산출해 봤더니 48% 저점권까지 가는데 6월 말 기준으로 14.5% 하락할 것 같습니다 라는 추정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말 271을 기준으로 15% 정도 하향 조정된다고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3년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 2010년 이후의 마이너스 1표준 편차, 그리고 라운드 지수라는 9배, 요 8.7에서 9배 수준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좀 형성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000에서 2070, 2100 밑으로 좀 락바텀이 형성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꼭 간다라기보다는 이 정도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번에 9월 달에 8월 말 9월 초에 좀 반등 시도가 있다면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CPI, 9월 FMC, 3분기 실적 시즌은 최소한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반등으로 2650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제 2000대 초반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테러범이 폭탄 설치해놓고 이제 이게 1시간 뒤에 터질 것 같으니까 그쵸. 빨리 언제 지금 탈출할래? 그쵸.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 밸류에이션 매력에 의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다시 원래 그 흐름대로 가는 그림일 텐데, 이 과정이 좀 험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자, 거예요. 그럼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이 상황 대처해야 될까요? 대응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은 네네.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 그래. 그렇게 하락한다면 뭐 사야 돼? 그렇죠. 어떤 주식 사야 돼? 주식은 아니에요. 제가 뭐 제 자료를 보시면은 가끔가다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배당주, 음식료, 통신을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주, 음식료, 통신은 코스피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좀 덜 빠집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국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 그래서 좀 저는 오히려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채권, 달러, 안전자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9월 13일 8월 CPI 확인하는 시점, 9월 21일 9월 FOMC 회의, 이때를 전후로 해서 달러는 좀 약해지고 그리고 채권금리는 좀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서 달러랑 채권을 좀 사시면은 다음 사이클에서 좀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더라도 좀 비중을 그 안전자산 내 자산을 잘 지킬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자꾸 되게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 망가지니까 이제 다 떠나세요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번 내년 1분기가 됐든 올해 말 내년 초가 됐든 코스피가 2100선 정도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큰 추세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빠지는 만큼 경기가 진짜로 침체로 가는 만큼 물가 레벨도 빨리 떨어질 것이고 통화 정책은 좀 완화적으로 갈 거고요.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그림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올해 안 좋았던 경기 흐름들이 기저효과, 안 좋았던 게 좋게 플러스 효과를 주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고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 이 반대급부가 2024년 상반기엔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고 그리고 경기는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안전자산 얘기 드리는 것은 요번에 바닥이 나오게 된다면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진짜로 잘 대응을 하신다면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 중엔 진짜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이때부터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고생하신 분들이 역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
꼭 이 포인트를 잡고 싶거든요. 그때를 잘 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떨어지면 김작가 TV 유튜브 채널이 살아남을까요? 다른 유튜브 재테크 채널에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은 김작가 TV님, 김 작가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료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문희 팀장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김 작가 TV 채널에서도 주식에 대한 비중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자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주식시장만 완전히 오리엔티드 돼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안 될 때 돈 벌 수 있는 방법,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하락 과정에서 여러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면 5년,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트레이닝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2650대는 좀 굉장히 주식의 좀 비중을 좀 정리해서 네. 당분간 안전자산으로 대피하고 이제 추후를 도모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간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신다면 다음번, 다다음번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등락 과정,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꺾이는 그림 이럴 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자산을 잘 지키고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투자 스타일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도 연간 전망을 이렇게 자주 바꾼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주 바꾸는 만큼 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자료라든지 제 텔레그램이라든지 제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큰 흐름을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미세 조정을 할 거거든요. 월간 전망을 통해서라도 아니면은 코멘트를 통해서라도 계속 미세 조정을 하면서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호흡하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내 자산도 혼자 있을 때보다 그냥 주식시장만 바라볼 때보다 좀 더 잘 지키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같이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좀 더 이제 유념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팀장님의 이 예상이 틀리면 너무 해피한 거잖아요, 모두가. 그쵸. 팀장님은 이제 약간 댓글이 좀 달리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행복한. 자, 이 예상이 틀릴 경우의 수는 뭐가 있을까요? 틀리면 좋겠어요. 저도 틀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약세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틀려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수정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첫 번째 제 전망이 틀릴 가능성은 코스피가 2550 갔다가 2450 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2800, 900, 3000 가는 너무나 행복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린다면 10% 이하? 10% 이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쭉 올라가려면 실적, 경기 이런 것들 좀 뒷받침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 경기가 뒷받침되려면은 금리 인상 부담을 극복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 저는 코스피가 쭉 떨어져서 2300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고 2100까지 갔다가 반등이 나와서 2300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다 쭉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헤드 숄더라고 해서 아마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확률을 한 60%, 5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게 틀릴 경우가 뭐냐면은 2300에서 지지력 테스트 하다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다시 2300선 전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 30% 정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러려면은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닥을 빨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경기가 돌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게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바닥이 빨리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레벨에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가 부분에서는 지금 유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유가 부분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주택하고 음식료 가격이 물가가 빨리 떨어지는 것을 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고 있고 물가가 빨리 잡히게 된다. 예상보다 너무 빨리 잡히게 된다. 그러면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2300선 전후에서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 시점은 올해 말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드리면은 여기서 바로 추세적인 반전을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10% 미만 정도. 그래서 230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한 30% 정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2100을 살짝 깨는 정도까지 언더슈팅이 나오는 그림들은 한 60% 정도 확률로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뭐 확정적인 건 아니죠. 시장 변화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호흡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제 뷰가 바뀌는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 드리고 좀 수정 전망을 드리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팀장님이 뷰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하지만 이제 또 팀장님 의견을 또 우리가 좀 잘 듣는다면 우리 자산을 좀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